제가 대감을 죽였다고 생각하시옵니까? 살고 싶으면 숨만 쉬어라. 아버님, 부디 편히 가시옵소서. 천둥이 산을 찢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여인 하나가 숲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비명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찢겨나간 치맛자락이 상처투성이 발목을 채찍처럼 휘감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혜인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지옥 같은 서재의 풍경으로 가득했지요. 서재 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사연야담입니다. 어르신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바로 시작합니다. 대감은 아들 이선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이선의 이모 초이가 서 있었지요. 대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 이모와 더불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여 이 가문의 대를 이을 놈이 감히 천륜을 어겨.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선이 대감의 허리에 찬 단도를 뽑아 들었지요. 혜인의 손에서 약과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컥, 목구멍 깊은 곳에서 숨이 끊기는 소리가 났어요. 대감의 몸이 서책 더미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검붉은 빛이 번져갔지요. 이선은 낭자한 칼을 든 채 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어요. 다 보았느냐? 그는 혜인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아버지의 가슴팍으로 혜인의 손을 거칠게 가져갔습니다. 뜨겁고 끈적한 무언가가 그녀의 손과 비녀를 순식간에 물들였지요. 이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본처 김씨가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혜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지요. 전현이 대감을, 전현을 죽여라. 혜인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거꾸로 솟는 듯 했지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선을 밀치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더는 못 뛴다. 무릎이 꺾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숲 너머로 작은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지요. 살았다. 혜인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단 한 걸음 저 불빛을 향해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산의 한결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혜인의 목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한결은 대답 대신 품에서 밧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살인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밧줄이 그녀의 몸 위로 던져졌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지독한 사냥꾼의 족쇄였지요. 혜인을 올가맨 밧줄은 그녀의 숨통까지 조여 오는 듯 했습니다. 사내의 그림자를 밟으며 걷는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저 짐승을 끌고 가든 묵묵히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에 혜인의 지친 발이 꺾이며 흙바닥에 무릎을 찧었을 때도 그는 걸음을 멈추었을 뿐 돌아보지 않았어요.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 팽팽함이 어서 일어나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지요. 일어나라. 마침내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혜인은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다시 일어섰지요. 그의 등은 감정 없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쏟아붓던
비가 잠시 잦아들자 한결은 인적 없는 낡은 물레방앗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혜인을 기둥에 단단히 묶어놓고는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작은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하였어요. 타닥타닥 마른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살아나자 비에 젖은 냄새가 방앗간 안을 채웠고 한결은 괜히 불씨만 뒤적였지요. 혜인은 덜덜 떨리는 몸을 감싸 안으며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옆 얼굴은 모닥불 빛을 받아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혜인은 다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어요. 정말 제가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불쏘시개를 뒤적이던 한결의 손이 아주 잠깐 허공에서 멈칫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꽃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 박자 늦게 대답했지요.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혜인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바로 그때 혜인의 눈에 모닥불 빛에 언뜻 비친 한결의 손등이 들어왔습니다. 무언가에 깊게 베인 듯한 오래된 흉터 자국이 선명했어요. 저토록 강해 보이는 사내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결은 그 시선을 느꼈는지 반사적으로 흉터가 있는 손을 소매 안으로 깊숙이 감추어 버렸지요. 마치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들킨 사람처럼 그의 미간이 아주 희미하게 좁혀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틈도 보이지 않으려는 듯 남은 마른 나뭇가지를 전부 불 속에 던져 넣었지요. 불꽃이 거세게 타올랐고 두 사람 사이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밤은 독처럼 깊어지고 지독한 피로에 지친 혜인은 기둥에 묶인 채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한결은 잠든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 끝에 머물렀다가 급히 떨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칼자루 위로 올라가 단단히 쥐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그는 끝내 잠들지 않았습니다. 모닥불이 모두 사그라져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등을 기둥에 기대지 않았지요. 귀한 시간을 내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멈추지 않던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물레방앗간에 삐걱이는 소리가 더욱 처절하게 들렸지요. 혜인은 기둥에 묶인 채 잠들었지만 그마저도 편치 못하였습니다. 꽁꽁 묶인 팔목은 기운이 통하지 않아 저렸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나뭇가지를 모으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요. 혜인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다리를 애써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새 밧줄을 이빨로 끊어내려 한 탓에 입안은 온통 쓰디쓴 맛이었어요. 낡은 지푸라기 밧줄의 한 가닥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 혜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에 자신의 움직임을 숨긴 채 소리 없이 방앗간의 뒷문으로 빠져나갔지요. 자유의 몸이 된 것도 잠시 다시 지옥 같은 추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혜인은 무작정 산 정상을 향해 달렸습니다. 발바닥은 감각이 없었고 헐떡이는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한편 혜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한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어진 밧줄의 단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이내 땅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과 이따금씩 바위에 남은 작은 핏빛 흔적을 따라 움직였지요. 그는 사냥감의 흔적을 쫓는 굴줄인 늑대와도 같았습니다. 혜인은 가시덤불에 살이 찢기고 뾰족한 돌부리에 발을 베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 사내의 손에 잡히느니 차라리
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나무가 뜸해지며 시야가 탁 트이는가 싶더니 혜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더 이상의 길이 아니었지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발밑에서는 거센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그녀의 몸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어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나무씨 밟는 소리조차 없이 한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숨 한 번 고르지 않은 모습이었지요. 절망감에 휩싸인 혜인이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요. 그 목소리는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대답 대신 손에 쥔 밧줄을 천천히 감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죄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혜인의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다시 밧줄로 묶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절대로 풀 수 없도록 올가매었지요. 그 과정에서 혜인의 등이 그의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한결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괜히 더 거칠게 매듭을 조였지요. 혜인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몸과 마음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결은 밧줄의 한쪽 끝을 자신의 손목에 단단히 휘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의 몸의 일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벼랑 끝에 선 혜인을 아무렇지 않게 잡아 끌어 다시 숲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혜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혜인을 올가맨 밧줄의 한쪽 끝은 이제 한결의 손목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을 막기 위함인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온전히 제 손아귀에 쥐고 있겠다는 무언의 경고였지요. 혜인이 발을 헛디딜 때마다 그 떨림이 밧줄을 타고 그의 손목으로 전해져 왔고 그 손목의 감각은 자꾸 신경이 쓰였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험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은 조금의 온기도 없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만이 땀과 노고에 젖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혜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밧줄에 쓸린 팔목은 감각이 무뎌졌고 터진 발바닥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불에 댄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저 사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어요. 한결 역시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일정한 보폭으로 나아갔고 이따금씩 주변의 소리와 냄새,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며 한치의 경계도 늦추지 않았지요. 마치 거대한 숲 전체가 그의 사냥터인 듯 그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의 좁은 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숲의 공기가 순간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하는 것을 한결은 가장 먼저 알아차렸지요.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고 그와 연결된 혜인 역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결의 손이 허리춤의 칼자루를 천천히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숲의 사방에서 검은 복면을 쓴 산에 대여섯이 소리 없이 나타나 두 사람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이 들려 있었지요.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조철주가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그 계집의 숨통만 끊으면 된다. 산채로 데려갈 필요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죄인을 생포하라는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증인을 씨도 없이 없애버리려는 흉계였지요. 단순한 치정살인이 아니다. 한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죽어야만 끝나는 거대한 무언가가 이 사건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객들은 한결을 상대할 생각이 없는 듯 오직 혜인을 향해서만 칼을 겨누고 달려들었어요. 한결은 밧줄을 당겨 혜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숲을 울렸지요. 하지만 혜인이 묶여있는 탓에 그의 움직임은 평소처럼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한결은 자객의 칼을 막아내는 동시에 혜인에게 날아드는 칼날을 몸으로 막아야만 했지요. 내 놈들의 배후가 누구냐? 한결이 낮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살기 가득한 칼날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죽을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자객이 빈틈을 노려 혜인의 목을 향해 칼을 내리쳤습니다. 한결은 몸을 날려 그 칼을 막아냈지만 그의 팔에 길고 깊은 상처가 새겨졌지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결은 혜인을 거친 바위 뒤로 밀어넣고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작은 단도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과 혜인을 묶고 있던 밧줄을 단칼에 끊어버렸지요. 그리고는 등 뒤에 혜인을 향해 처음으로 명령이 아닌 다른 말을 던졌습니다. 살아서 내 죄를 고해야 할 것이다. 살고 싶으면 내 등 뒤에 바싹 붙어라. 살기가 진동하는 숲은 거짓말처럼 고요하였습니다. 쓰러진 자객들의 시체 사이로 한결은 칼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지요. 그의 왼팔에서는 선혈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지독한 현기증에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혜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이곳에 더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감각으로 산소 깊은 곳, 이끼 낀 낡은 폐가를 찾아냈어요. 삐걱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혜인을 구석에 밀쳐두고 그대로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지요.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성한 오른팔로 옷소매를 찢어 상처를 동여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땀으로 미끄러운 손은 자꾸 헛돌았고 상처는 더욱 끔찍하게 벌어질 뿐이었지요. 어지러운 정신을 가다듬으려 눈을 감았다 떴지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구석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던 혜인이 이내 자신의 물든 치맛자락을 손에 힘을 주어 거칠게 찢어냈습니다. 옷감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폐가의 정적을 갈랐어요. 그리고는 한결의 앞에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결의 눈빛이 순간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지요. 물러서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조금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찢어낸 치맛자락으로 그의 팔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결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려 하였지만 상처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지요. 그의 손이 옆에 놓인 칼자루를 쥐려다 허공에서 힘없이 멈칫하는 것을 혜인은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망설임 없는 손길로 그의 상처를 꼼꼼히 동여매기 시작했어요. 여인의 손길이 상처에 닿자 한결은 고개를 돌린 채 숨만 길게 삼켰습니다. 상처를 모두 동여맨 혜인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폐가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불편하게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한결이 벽에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불을 피워라.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이전처럼 서슬퍼런 기세는 담겨 있지 않았지요. 혜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낡은 아궁이에서 눅눅한 짚을 찾아 힘겹게 불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두 사람의 지친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추노를 업으로 삼은 자와 죄인, 그 멀고도 분명하였던 두 사람의 경계가 그날 밤 폐가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혜인 역시 그의 맞은편 구석에 무릎을 모아 안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이 길고도 기이한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밤새 타오르던 모닥불은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폐가 안을 채운 것은 차갑고 눅눅한 새벽 공기였지요. 한결은 벽에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왼팔의 상처에서는 불덩이 같은 열이 오르기 시작하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구석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혜인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딱딱하게 마른 육포 한 조각을 꺼내 그녀의 앞에 던져주었지요. 혜인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한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핏기 없는 입술을 열어 말하였어요. 죽지 마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비틀거리는 위태로운 걸음으로 폐가를 나섰습니다. 어젯밤의 그 서슬퍼런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홀로 남은 혜인은 손에 쥔 육포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딱딱한 육포를 입에 넣고 억지로 씹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도저히 삼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았던 마른 기침을 터뜨리며 육포 조각을 뱉어냈지요. 그 순간에도 그녀의 눈은 한결이 사라진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결은 가장 가까운 읍내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갓을 깊게 눌러쓰고 번잡한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기방, 월영각으로 들어섰어요. 그를 맞이하는 기생들의 교태 어린 웃음에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가장 구석진 방으로 안내되었지요. 잠시 후 방 안으로 고운 비단 옷을 입은 기생 하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월영각의 일패 기생 월하였지요. 그녀는 좌의정 대감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검은 고를 논하던 벗이었습니다. 월하는 한결의 엉망인 행색과 팔에 감긴 낭자한 천을 보고 잠시 놀란 듯하였지만 이내 찬물을 따르며 애써 표정을 감추었어요. 한결은 그녀가 따라준 찻잔을 입에도 대지 않은 채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께서는 어떠셨느냐? 월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이나 입술만 달싹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혜인, 그 아이는 억울합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월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대감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아드님과 그분의 이모님 두 분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짓을 그래서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파랗게 떨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결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에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격하게 솟아올랐지요.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는 월아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하였습니다. 몸 조심하거라. 그가 사라지자마자 월아는 다급하게 방문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만 들려와도 그녀는 숨을 멈추고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기방을 나선 한결의 걸음은 이전보다 더욱 비틀거렸습니다. 월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팔의 상처는 이제 뼈까지 시큰거리는 듯하였지요. 그는 벽을 짚고 몇 번이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읍내 의원에게 들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적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어두운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그는 마침내 낡은 폐가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아무런 온기 없는 적막이었어요. 혜인은 그가 떠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그녀의 모습에 한결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그가 다가가 어깨를 흔들자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 옆에는 그가 던져주었던 육포 조각이 한 번 씹다 뱉어낸 자국 그대로 뒹굴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한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몸 또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이내 무릎을 굽혀 불덩이 같은 혜인의 몸을 자신의 등에 둘러맸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였던 몸은 천근만근의 무게가 되어 그의 상처를 짓눌렀어요. 그의 턱 근육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그의 눈에 산 중턱에 외따로 떨어진 주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 걸린 낡은 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주막의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안에서는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웬 놈들이야.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주인은 주모인 월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남루한 행색과 한결의 팔에 감긴 낭자 한 천, 그리고 그의 등에 엎인 채 정신을 잃은 혜인을 차례로 훑어보았지요. 월향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하였습니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방 있소. 월향은 엽전을 손으로 굴려보더니 턱짓으로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방은 저쪽 끝 방이요. 송장은 안 받으니 그리하시오. 한결은 대꾸 없이 혜인을 업은 채 삐걱이는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혜인을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자마자 자신도 그 옆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지요. 낡은 창호지 너머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위태로운 하룻밤의 안식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주막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혜인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고 쌕쌕거리는 가쁜 숨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지요. 한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는 더욱 끔찍하게 부어올랐고 열에 들떠 정신은 희미해졌어요. 그는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가 주막 앞에서 갑자기 멎었지요. 이내 문을 부술듯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올 것이 온 것이었지요. 그는 칼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횃불을 든 대여섯의 사내들, 그 앞에는 낯익은 흉터의 사내 조철주가 서 있었어요. 잠시 후 주모 월향이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말하였지요. 웬 행차시오, 묵어갈 손님이라면 날이 밝거든 다시 오시고, 행패를 부릴 요량이면 처음부터 잘못 찾았소. 조철주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턱 밑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늙은 주모가 겁이 없구나. 길 잃은 오누이 한 쌍이 오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결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잠결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혜인의 입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틀어막았지요. 그리고는 그녀를 거의 들쳐 안다시피 하여 방구석의 낡은 장롱 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광으로 향하였습니다. 광 안에는 커다란 술독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한결은 그중 가장 큰 술독의 뚜껑을 열고 혜인의 몸을 먼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몸을 억지로 구겨 넣었지요.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나무 뚜껑이 닫히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안에서는 시큼한 누룩 냄새가 진동하였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광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자객 하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없는 듯합니다. 그러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술독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진동에 혜인의 어깨가 움찔 떨리는 것이 그의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한결은 저도 모르게 그녀의 몸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후 자객들이 모두 물러가는 소리가 들렸고 주막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한결은 아주 천천히 혜인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떼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끌어안은 채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낡은 창호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벽에 기댄 채 지독한 열기에 잠 못 이루고 있었지요. 상처 입은 팔은 더 이상 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불길 같은 열기가 그의 정신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때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주모 월향이 김이 나는 주 그릇과 약초 주머니 그리고 더운 물이 담긴 놋대야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결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눈빛을 잠시 마주보더니 퉁명스럽지만 이전과는 다른 예를 갖춘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이 약초가 중상에는 특효니 어서 상처에 붙이시오. 내 주막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사양이니까. 그녀는 끓인 약초 물에 적신 천으로 한결의 상처 주변에 굳은 것을 닦아내고 으깬 약초를 조심스럽게 올려준 뒤 새 천으로 단단히 감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망설임이 없었지요. 한결은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월향은 주 그릇을 방바닥에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어요. 한결은 주 그릇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지요. 혜인은 여전히 열에 들떠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잠결에도 놓지 않은 듯 검붉게 물든 작의 비녀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한결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혜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펴서 그 비녀를 빼내었습니다. 그는 비녀에 낭자하게 물든 자국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멈춘 곳은 그 자국이 아니었지요.
그는 비녀를 코끝으로 가져갔습니다. 역한 냄새 속에 숨겨진 아주 맑고 값비싼 백단향. 그 향을 맡는 순간 그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다시 한 번 향을 맡았지요. 틀림없었습니다. 아주 익숙하면서도 이 여인에게서는 절대 날 수 없는 향이었어요. 그는 약초 물에 적신 천으로 비녀에 물든 것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그러자 물든 빛 속에 갇혀있던 백단향은 더욱 선명하게 피어올라 그의 코끝을 찔렀지요. 그는 그 비녀를 끙끙 앓고 있는 혜인의 코끝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든 여인의 고른 숨소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혜인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어요. 그녀는 잠결에도 그 향을 기억하는 듯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에 비녀가 들어왔지요. 혜인은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초희 마님의 향.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비녀를 혜인의 손에 다시 쥐어주며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날 밤 그 방에 이 향이 가득하였느냐? 혜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혜인의 손에 들린 비녀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쥔 주먹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변하고 있었지요. 혜인의 힘겨운 고갯짓이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쌕쌕거리는 숨소리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한결은 손에 쥔 차가운 자개 비녀를 그저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맑고 서늘한 백단향이 그의 코끝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그러자 기방 월영각에서의 일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월아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파랗게 떨리던 입술, 그리고 차마 잊지 못하였던 말의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떠다녔어요. 두 분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짓을. 그 말의 끝에 이어진 것은 좌이정의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아들 이선과 그의 이모 초희의 모습이었지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좌이정은 그토록 격노하였는가? 왜 이선은 제 아비를 죽여야만 하였는가? 그리고 왜 이 비녀는 혜인의 손에 쥐어져 있었는가? 한결의 눈앞에 그날 밤의 서재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좌이정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지요. 내 놈들이 정령 짐승이더냐. 어찌 내 놈이 내 어미의 동생과.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이선이 번개처럼 움직여 제 아비의 심장을 찔렀지요. 숨이 끊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선과 몸싸움을 벌이던 초희의 머리에서 바로 이 백단향이 짙게 벤 자개 비녀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혜인이 서재로 들어서자 이선과 초희는 기다렸다는 듯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어요. 천륜을 저버린 폐악, 조카와 일륜을 어지럽힌 이모, 자신의 아들과 처제가 저지른 폐륜의 행실. 그 뒤틀린 사악한 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요. 손에 쥔 비녀가 부서져라 힘을 주자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죄인을 쫓는 사냥꾼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혜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추악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가장 무고한 희생양이었지요.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그녀의 손에 다시 쥐어준 비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이 칼이 향해야 할 곳은 명확해졌습니다. 한결은 주먹을 쥔 채 한참이나 잠든 혜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비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였지요.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물수건을 적셔 혜인의 뜨거운 이마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지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상처의 고통도 지독한 열도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읍내의 월영각으로 향하였지요. 이번에는 정문이 아닌 인적이 드문 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를 맞이한 월아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한결을 자신의 방으로 이끌고는 다급하게 문부터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도 위태롭게 일렁였지요. 한참 만에 한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께서 남기신 것은 정녕 없었느냐. 그 한마디에 월아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지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삐걱 하고 마룻바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얼어붙었지요. 한결의 손은 칼자루 위로, 월아의 손은 제 입으로 향하였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지나갔다가 사라졌어요. 월아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한결의 옷소매를 붙잡고 거의 기어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검은 비단 주머니. 한결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공포에 질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한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주머니가 어디에 있느냐? 월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사라졌습니다. 대감께서 제게 주시려 하였는데.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증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한결의 입술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벽을 짚고 있던 손등 위로 검붉은 빛이 다시 스며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막의 차가운 방, 한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는 독사의 굴로 직접 들어가는 가장 위험한 수를 결심하였지요. 한결은 어둠을 틈타 높다란 담을 넘고 간간히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를 피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좌이정 대감의 사가 그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어 마침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초희의 처소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초희가 불안한 얼굴로 촛불 아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결이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릴 뻔하였습니다. 한결은 그녀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겨누며 나직이 속삭였지요. 살고 싶다면 그날 밤의 진실을 고하시오. 이선이 대감을 시해한 것이 맞소. 공포에 질린 초희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이 막 열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초희의 눈이 공포로 하얗게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칼날 때문이 아니라 목구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에 질린 듯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어요. 손에서 힘이 풀린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어떤 말도 잊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져 살려달라는 듯한 눈빛으로 허공을 향해 몇 번 손을 허우적거리다 이내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요. 한결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십 개의 횃불이 방 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 앞에는 이선이 서 있었지요. 그는 바닥에 쓰러진 초희와 깨진 찻잔, 그리고 칼을 든 한결을 보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잔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문 밖의 군사들을 향해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내 이모님께서 드시던 차에 독이라도 푼 게냐. 내 놈이 감히 대감댁에 숨어들어 독사를 저질렀다. 당장 저놈을 산 채로 잡아들여라.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칼날들을 피해 한결은 낡은 창살을 부수고 창호지를 찢으며 몸을 날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담벼락을 움켜쥔 그의 손등 위로 검붉은 빛이 선명하게 번져나갔지요. 밤새도록 퍼붓는 빗줄기 소리만이 가득한 깊은 밤, 주막의 낡은 방문 틈으로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스며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들어선 것은 바로 한결이었지요. 그는 온몸에 힘이 다한 듯 그대로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혜인은 그 기척에 숨을 죽였어요.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혜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등잔에 불을 붙였지요.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한결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어깨는 상처로 흥건하였고 굳게 담은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혜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주모가 가져다 놓았던 맑은 물그릇과 자신의 남은 속치마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꿇어앉아 검붉게 물든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하였지요. 옷 아래로 드러난 그의 어깨는 사내의 단단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태산처럼 넓고 굳건하였지만 지금은 깊게 패인 상처로 끔찍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혜인의 가녀린 손이 상처 주변을 닦아내자 한결의 미간이 순간 꿈틀거렸어요. 고통 속에서도 신음 한 번 내지 않는 사내를 보며 혜인은 자신의 속치마를 잘게 찢어 정성껏 상처를 동염해 주었습니다. 그때 거친 숨결과 함께 섞여 나온 쇠를 긁는 듯 나직하고 잠긴 목소리가 물었지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혜인은 상처를 매던 손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였어요. 날이 깨서 여기서 죽으시면 아니 되니까요. 그 순간 한결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더 이상 쫓아야 할 죄인이 아님을 깨달았지요. 그녀는 아비뻘 되는 사내에게 팔려와 자신을 아껴주던 유일한 사람을 눈앞에서 잃고 이제는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가엾고 애처로운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상처 없는 팔을 들어 떨고 있는 혜인의 어깨를 말없이 끌어당겼습니다. 혜인은 저항하지 않고 그의 품에 안겼지요. 한결은 혜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비에 젖은 냄새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가까웠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폭풍우가 울부짖었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더없이 고요하였지요. 날이 밝아오자 먼저 잠에서 깬 한결은 자신의 품 안에서 쌕쌕거리며 잠든 혜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자신의 해진 겉옷을 벗어 그녀의 몸 위에 덮어주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 그의 얼굴에서
지난밤의 모든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은 칼자루를 다시 고쳐 쥐었지요. 그 단단한 손길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주막의 낡은 문짝이 통째로 박살이 나며 흙먼지가 뒤엉킨 형체 하나가 방 안으로 비명과 함께 굴러 들어왔어요. 그는 바로 얼마 전까지 혜인의 목숨을 노리던 이선의 수하 조철주였습니다. 자신을 쫓던 그 악귀 같은 얼굴을 알아본 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잠에서 막 깨어난 그녀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지요. 그녀가 채 몸을 물리기도 전에 한결이 처음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미 그의 손에는 서리빨 같은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조철주는 바닥에 쓰러진 채 목에서 꺽꺽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살려주시오 이선, 그 악귀 같은 놈이 나를. 한결의 눈빛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철주의 목에 서슬퍼런 칼날을 겨누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내 놈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조철주의 눈에 처음으로 진실한 공포가 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마지막 패를 내뱉기 시작하였지요. 검은 비단 주머니 그놈이 아직 가지고 있소이다. 그 말에 한결의 칼끝이 순간 멈칫하였습니다. 조철주는 마지막 숨을 쥐어짜내듯 말을 이었어요. 그 자는 증거를 없애지 않았소. 오히려 가장 은밀한 자신의 서재, 그 벽장 안에 숨겨두고는 밤마다 그것을 꺼내보며 흡족해하는 그런 미친놈이란 말이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선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증거를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전한 범행을 증명하는 그 서찰을 가장 위험한 전리품처럼 곁에 두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결의 눈빛이 지옥의 불길처럼 차갑게 타올랐지요. 그는 조철주의 목에 겨누었던 칼을 아주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그 눈빛은 결코 용서가 아니었어요. 더 교활하고 위험한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더없이 잔인하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조철주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그의 귓가에 뱀처럼 차갑게 속삭였지요. 내 놈의 목숨 값은 그 주머니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두 사내의 살기 어린 동맹은 그렇게 깨진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남문 앞은 죄인의 마지막 길을 보려는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붙은 대역죄인 혜인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난다는 소식은 이선의 완전한 승리를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지요. 잠시 후 삼엄한 경비 속에 바퀴 달린 작은 형틀 수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레 위에는 형벌의 흔적이 남은 낡은 소복을 입은 혜인이 위태롭게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듯 파리하고 지쳐 있었지만 텅 빈 눈동자만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돌팔매와 악독한 고함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저작거리의 수많은 얼굴들 사이를, 지붕 위를, 물루 위를 필사적으로 헤매며 단 한 사람의 얼굴을 찾고 있었지요. 지난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기어이 돌아오겠다 약조하였던 바로 그 사내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혜인의 눈가에 맺힌 마지막 희망의 빛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물로 가장 높은 곳에서 이선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레가 끼익 소리를 내며 성문을 거의 빠져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호송 행렬의 맨 앞에서 대열을 이끌던 무표정한 얼굴의 포교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행렬을 멈춰 세웠지요. 군중들은 술렁였고 이선의 미간이 의아함으로 좁혀졌습니다. 포교는 천천히 말해서 내려 수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의 시선이 혜인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낯선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포교는 이내물로 위 이선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품 안에서 서슬퍼런 용이 새겨진 마패를 꺼내 하늘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호위하던 다른 포교들과 군중 속에 섞여 있던 수십의 나졸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시다. 모두 길을 비켜라.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광장을 뒤흔들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물로 위 이선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굳어갔지요. 한결은 이선을 향해 서리빨 같은 칼끝을 겨누며 하늘을 찢는 듯한 목소리로 그의 죄를 선포하였습니다. 제 아비이신 돌아가신 좌이정기뭉수 대감을 시해하여 천륜을 어긴 패륜 죄인 이선을 당장 포박하라.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수레 위의 혜인에게로 향하였다가 이내 칼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선의 세상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한결의 서리빨 같은 선고가 광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물로 위의 이선은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요. 천한 것들이 실성하였구나. 이 몸이 누군지 알고 감히 칼을 겨누느냐. 하지만 한결은 대답 대신 군중들 사이를 향해 싸늘한 손짓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 손짓이 끝나자 군중들 사이에서 포박당한 죄인 하나가 군사들에게 끌려 나왔지요. 그는 바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조철주였습니다. 이선은 자신의 수하였던 그의 모습을 보고는 경악으로 낯빛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조철주는 이선과 눈이 마주치자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놈이 맞습니다. 좌이정 대감을 시해한 것도 초이 마님을 독살한 것도 모두 이선 저놈이 시킨 짓입니다. 그의 절규에 군중들이 거세게 술렁이기 시작하였지요. 이선이 실성한 듯 웃으며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바로 그때 한결이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화가 말하였던 그리고 조철주가 그 위치를 알려주었던 검은 비단 주머니였어요. 한결이 주머니를 열고 그 안에서 검붉게 물든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서찰 뭉치를 꺼내 들자 이선의 웃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한결은 그 서찰을 높이 들어 보이며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통 안에 눈물이 서린 뜻을 한자 한자 힘주어 읽어 내려갔지요. 내 어미의 동생, 내 이모와 천륜을 어기어 일륜을 더럽힌 너를 이 아비는 오늘 통 안에 눈물로 내친다. 족보에서 내 이름을 파낼 것이며 내 모든 재산에서 너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아비가 내리는 마지막 명이요. 가문의 엄중한 법도다. 붓끝의 분노가 실린 아버지의 친필이 낭독되자 물로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선의 어미 김씨 부인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그녀는 결국 눈을 뒤집은 채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이선은 더 이상 발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칼을 쥔 한결을 향해 지옥의 악귀처럼 차갑게 웃으며 나직이 속삭였지요. 그래, 내가 죽였다. 그래서 내 놈이 뭘 어쩔 수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십의 군사들이 물로 위로 쇄도하여 그의 팔과 다리를 올감했어요.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 내려왔고 그를 향해 백성들이 던지는 돌과 흙먼지 속에 비참하게 파묻혀 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광장, 한결은 해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사투의 무게에 짓눌린 듯 그의 숨결은 거칠었고 해인의 목에 걸린 나무 칼로 뻗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마침내 온 힘을 다해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죄인의 징표를 부러뜨려 주었습니다. 부러진 나무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해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자유로워진 그 손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왕의 특별한 명으로 첩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양인의 몸이 된 해인에게는 나라에서 내린 작은 기와집 한 채와 소박한 살림살이가 하사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해인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등잔불 아래서 하염없이 바깥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올 리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은 자꾸만 대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해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는 어둠보다 더 짙고 서늘한 관복 차림의 한결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그저 묵묵히 방 안으로 들어와 등잔불 앞에 선 해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왕의 남자로서 입은 그의 단단한 관복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을 시리도록 아프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해인이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오자 한결은 그 찻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다가서서 비어있는 해인의 두 손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붙든 채 아주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의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의 품에 안긴 해인만이 알 수 있었지요.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낮고 잠긴 목소리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부디 무탈하시오. 그 짧은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마치 무언가를 끊어내듯 몸을 돌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해인은 마치 꿈을 꾼 듯 멍하니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을 멈췄어요. 차가운 문고리에는 검붉게 물들었던 바로 그 낡은 자개 비녀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채 눈처럼 희고 고운 새 비단끈에 묶여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자개 비녀를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비녀를 움켜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떨려왔고 마침내 그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그 마음 하나하나가 더없이 크고 소중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이 조선사연 야담을 계속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응원이 있는 한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